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7. 우주는 어떻게 탐사할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과거에는 맨눈이나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했어요. 지금은 각종 장비를 만들어서 지구 밖에서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이렇게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공적으로 만든 장비들을 우주로 내보내서 천체를 보다 자세하게 탐사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미래에는 우주 농장이나 우주 도시도 건설할 수 있겠죠. 이때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주 탐사에 필요한 이 장비를, 이건 로켓이에요. 로켓에 우주 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실어서 우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로켓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로켓이 우주로 나아가는 이 원리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풍선을 이용하여 로켓이 우주로 나아가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무 풍선을 불어 입구를 클립으로 막은 후 빨대를 잘라 풍선의 한쪽에 붙이고 빨대에 실을 끼웁니다. 실의 양끝을 팽팽하게 고정시킨 후 풍선의 클립을 빼면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풍선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선 로켓 실험했던 걸 정리해 볼게요. 이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풍선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은 원리로 로켓이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작용-반작용 법칙이 어떤 거였냐면요. 예를 들어 이걸 설명한다면요. 지금 풍선 로켓이 기체를 분출했잖아요. 이 풍선 로켓이 기체를 분출하는 이 힘이 작용이고요. 반대로 분출된 기체가 로켓을 밀어내는 힘이 반작용이에요. 이렇게 두 물체, 여기서는 로켓과 기체가 되겠죠.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힘을 작용할 때, 그러니까 로켓이 기체를 분출하는 힘을 작용할 때 다른 한 물체, 그거는 기체가 되겠죠. 기체도 어때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그 반작용의 힘을 기체가 이 로켓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은 기체로부터 힘을 받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로켓이 날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풍선 로켓과 마찬가지로 로켓이 어떻게 우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정리해 보면요. 이게 로켓의 구조인데요. 로켓을 보면 여기에 1단 엔진, 2단 엔진, 3단 엔진이 있는데 일단 1단 엔진만 지금 열어본 건데요. 엔진마다 다 산소통과 연료통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보통 연료로는 여기 수소를 보통 쓰고요. 그때 이 로켓은 이 연료를 산소로 태우는 거죠.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쓴다면 연료 H2 수소죠. 그래서 이 H2 더하기 산소 O2랑 반응을 시키는 게 연소죠. 그러면 이 H2O라고 해서 물,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수증기 기체 형태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결과 발생된 그 수증기 가스가 여기 그림처럼 이 수증기 가스가 이쪽 방향으로 내뿜어지게 되고, 이때 로켓이 기체를 분출하는 힘이 작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분출된 이 수증기 기체가 로켓을 밀어내는 반작용의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로켓이 위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1단 엔진, 2단 엔진, 3단 엔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엔진이 3단 이렇게 단으로 구별되어지냐면요. 로켓을 쏘아 올려요. 그러면 이 1단 엔진의 연료를 다 쓰게 되면 이 통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로 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지구에서 바다가 면적이 넓으니까 바다로 떨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2단, 3단 엔진이 우주로 쭉 날아가는데요. 1단 엔진을 버렸잖아요. 버리면 로켓 자체의 질량이 줄어들죠. 질량이 줄어들면 로켓의 속력이 빨라지겠죠. 이 속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속력이 느리면 지구 중력이 로켓을 잡아당기니까 로켓이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 자체를 버리면서 이 로켓의 질량을 줄여서 로켓의 속력을 빨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정도의 로켓의 속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단 엔진에 있는 연료도 다 쓰면 통을 또 버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3단 엔진에 보면 여기 윗부분에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 탐사선 같은 그런 이제 우주 탐사에 필요한 장비가 여기 3단 엔진 위쪽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3단 엔진에 실려 있는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이 우주로 분리가 되고, 그럼 이 3단 엔진 통도 버려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장비들을 우주로 보내 천체를 보다 자세하게 탐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게 로켓이에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이 분리되어서 버려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공위성 같은 것이 분리가 되고 나머지 통은 버려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인공위성이고요. 자, 그러면 학습지 1번에 우주 탐사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4가지 우주 탐사 장비를 알아볼 건데요. 이 우주 탐사 장비는 전부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주 탐사 장비 중에서 인공위성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 예전에 다 배웠잖아요. 지구와 같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구의 위성은 달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공전하니까 위성인데 인공적으로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인공위성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위성인 아리랑 5호의 모습이에요. 인공위성은 지구의 그 대기권 중에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 10권에 띄워져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인공위성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행성의 인력에 의해 그 둘레를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한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 인공위성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우주에서 일정한 궤도로
지구 둘레를 공존하도록 만든 인공적인 위성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기상 변화를 일기예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내비게이션도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공위성 중에는 이 천체를 관측하는 허블 우주 만원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주, 이 인공위성처럼 이 10건 공간에 띄어진 만원경을 얘기하는데요. 이 허블 우주 만원경이 왜 필요하냐면, 보통 이제 지표, 땅에서 우리가 만원경으로 이제 별을 관측을 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표에서는 지표 위에 대기가 있는데 대기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이 별빛이 흔들려서 이 별빛 보면 반짝반짝하게 별빛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 별빛이 흔들려서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별이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 그게 그 현상 때문이고요. 자, 또 문제는 이 지표면에서 별을 볼 때에는 날씨 변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이 천체 관측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거에 어떤 천체 관측하는데 땅에서는 그런 방해를 받는데, 이 우주 공간에는 거의 대기가 없고 또 날씨도 없으니까 그런 대기와 날씨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 천체가 훨씬 더 선명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띄워놓은 만원경이 허블 우주 만원경이고요. 이 허블 우주 만원경에 대한 영상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990년 4월 24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지구 대기를 뚫고 올라간 이 망원경의 이름은 허블 우주망원경. 지상의 망원경보다 10배 이상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죠. 망원경의 구조는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지구 밖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re on the ground trying to look through the atmosphere, the waving of the atmosphere distorts and blurs out the image a little bit. So there's a limit to how small an object you can see in the sky. When you get above the atmosphere like Hubble is, that distortion goes away and you can see finer detail. 우주에 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과 좌회선 영역까지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인공위성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궤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이 궤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극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극궤도 위성은 남극과 북극을 잇는 이 궤도를 공전을 하는 위성을 얘기하는데, 이 인공위성이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게 되면 지구는 이렇게,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인공위성이 이 남극과 북극을 잇는 궤도를 공전한다면 어떻겠어요? 이 인공위성은 지구 전체를 관측하겠죠.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가고 있는데 또 지구가 자전까지 하고 있으니 이 지구 전체를 관측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극궤도 위성인 거고요. 정지궤도 위성은 뭐냐면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은 주기로 서에서 동으로 인공위성이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지구랑 같은 이 자전 주기로 이 인공위성이 공전하게 되면 인공위성은 특정 지역 위에 계속 위치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보면 이 인공위성이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위성의 목적은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띄워진 거겠죠. 그러면 이 두 위성에 대해서도 영상을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궤도를 공전하고 있는 이것이 극궤도 위성인 것이고, 그리고 이 지구와 같은 자전 주기로 돌고 있는 이것이 정지궤도 위성인 거죠. 학습지 2번 인공위성의 역량 중에서 우리 인공위성의 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인공위성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방송통신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이 스포츠 경기를 집에서 현장의 열기를 느끼면서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잖아요. 이때 방송통신위성이 이용되는 거예요. 여기 써있듯이 실시간으로 위성 생중계 방송을 보는데 방송통신위성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파에 정보를 싣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전자기파.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제 가시광선이겠죠. 그런 가시광선을 전파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소리는 음파니까 역시 파동인데 그것도 전파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전파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인공위성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통신위성은 이 전파를 수신하죠. 그러니까 받을 수, 신호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전파를 송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보낼송. 이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 곳까지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면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그 방송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통신위성은 전파를 이제 수신하고 송신하는 그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위성 생중계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언제 이용하냐면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도 이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신, 송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으면 그 전파를 방송통신위성이 수신한 다음에 송신을 시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 전화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방송통신위성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성 중에서 항행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행이라고 하는 게 뭐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찾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나 배나 이 비행기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그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파를 보내고 받으면서 이 거리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인공위성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성을 항행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용의 예는, 그래서 이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막 위치를 찾는 거, 그리고 이제 배나 비행기의 항로를 이제 그 항로 추적하는 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 추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잖아요. 이런 걸 할 때 항행위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위성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성의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위성들의 종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하나의 위성으로 그려져서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어떤 위성이 있냐면 지구 원격 탐사 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구를 원격, 멀리서 탐사하는 인공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일기예보에 필요한 기상 관측 자료를 얻는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일기예보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지표에서의 관측 자료나 아니면 뭐 구름 자료나 구름 사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얻는 위성이 지구 원격 탐사 위성이에요. 그때 이 자료를 얻을 때에는 옆에 있는 이 안테나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안테나인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파에 그 정보, 자료를 실어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전파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인공위성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용을 하고, 또 여기를 보면 지진 해일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일이라고 하는 게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큰 파도가 일잖아요. 그걸 이제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흔들림을 마찬가지로 이 안테나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진 해일을 예측해서 예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구 원격 탐사 위성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유용한 지하 자원을 탐색한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뭐 육지든 뭐 바다든 유용한 그런 지하 자원을 탐색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지구 원격 탐사 위성의 역할들이에요. 자, 다음에 우주 탐사 장비로서 탐사선이 있는데요. 탐사선은 직접 그 탐사하고자 하는 천체, 뭐 화성이나 목성이나 그런 여러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서 그 천체 주위를 돌거나 아니면 이 화성 탐사선 스피릿 로봇처럼 아예 그 천체 표면에 착륙을 해서 이 천체를 탐사, 연구하는 그런 장비를 탐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영상으로 볼게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에는 메리너 10호와 메신저호를 보냈습니다. 금성 탐사는 43회, 화성 탐사는 50일에 시도했죠. 아이쿠! 태양계 가장자리까지 날아간 우주선은 많지 않습니다. 외행성 4개가 한쪽으로 우연히 배열되는 걸 이용하면 원리상 우주선 한 대를 보내 4개의 행성을 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사는 1977년 보이저 1호와 2호를 발사했죠. 보이저 1호는 18개월 뒤, 보이저 2호는 23개월 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저 1, 2호는 토성을 탐사한 뒤에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년에 걸친 여행 끝에 해왕성에 도달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렇게 천체를 탐사하는 그런 장비가 말 그대로 탐사선, 여러 가지 탐사선들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볼 우주 탐사 장비는요, 우주 왕복선인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뒤에 있는 게 로켓이고, 이거 비행기처럼 생긴 이거 있죠, 이게 우주 왕복선이에요. 지금 우주 왕복선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 왕복선을 우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장면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탐사선의 경우에는 한번 발사되고 나면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버려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우주 왕복선은 말 그대로 이제 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와 우주 사이를 왕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우주선이 우주 왕복선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 왕복선의 역할은 지구와 우주를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서 비행기처럼 연료만 넣어주면 계속해서 이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비용적인 장점이 있고, 또 우주 왕복선은 뭘 하냐면 우주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우주 만원경, 허블 우주 만원경, 또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할 때 우주 왕복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인이, 사람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가서 이제 수리를 하는 거죠.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우주 정거장에도 이제 거기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주 정거장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뭐 과학기기나 아니면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우주 왕복선에 실어서 나르는, 뭐 택배 배송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탐사 장비가 우주 왕복선이에요. 자, 네 번째 우주 탐사 장비로서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요. 이게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해서 ISS라고 부르는 우주 정거장이고요. 이 우주 정거장도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우주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모듈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뭐 실험 공간도 있고 주거 공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과학 실험이나 또는 뭐 천체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건설된 대형 구조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국가가 협력해서 그 땅에서, 지상에서 부품을 만든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로 실어 나른 거죠. 날라서 이제 우주에서 탁탁탁 이렇게 모듈을 조립해서 건설되어진 그런 장치가 말 그대로 이제 우주에 있는 정거장이다. 우주 정거장이에요. 우주 정거장에 대한 영상도 보도록 할게요. On December 3rd, 1998, the Space Shuttle Endeavour delivered a 12-ton payload into orbit, the American Unity module. The crew's mission to begin construction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 hope it was quite a sight for everybody outside. It sure was spectacular inside. Waiting to be joined with Unity was the unmanned Russian module Zarya, launched into orbit a month earlier. These structures had never been connected together on Earth. Now the engineering of two very different cultures would have to mesh perfectly for the first time. There would be no second chance. All the computer technology, all the differences in electrical, pneumatic systems, it all had to fit the first time. And it had to not only fit, but it had to function when we turned on the light switches in the computers. Endeavor, you got a good view of camera Alpha. We are watching. No, this is nice. Keep her coming, and out the window view is awesome. There's about 14, 15. Okay. Give me papers off. Thank you. Good job. We've got Unity firmly attached and off to a great start on build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he mission was a success. Two countries, once bitter rivals in space and adversaries in a Cold War, could now begin a new era of cooperation. The space station was ready to receive its first occupants, astronaut Bob Cabana and cosmonaut Sergei Krikalev. When we got to the point where we opened the main hatch, Sergei and I went in together. That is a moment I will never forget. It's a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I really felt it important that we as an international crew enter together and join. We are so pleased and excited and proud to be a part of the team that made this happen. By the time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 complete, 16 countries will have made unique contributions to its construction. Starting with the foundation of Zarya and Unity, the station's third building block is the Russian service module. Installed in the summer of 2000, the service module provides crew quarters and propulsion. The European Space Agency will study the effects of weightlessness in their Columbus orbital facility. Japan's Kibo module features an exposed back porch for external experiments. The US lab concentrates on space benefits for Earth. And Italy's special detachable modules will transport cargo to and from the space station aboard the shuttle. These, and over 100 other components, comprise the 1 million pounds of space station hardware. The Russian space station Mir. It has been in orbit since 1986, 10 years longer than originally planned. By the year 2005,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ll grow to be 5 times larger than Mir and accommodate a crew of 7 astronauts. With its enormous solar arrays unfurled, it will be as large as 2 football fields. By contrast, life a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 roomy and bright.
It's just an absolutely super place. Look at the volume Sergei is floating around in. The temperature is maintained at a comfortable 70 degrees Fahrenheit. That is scary. What is scary? Much of our day-to-day living in space is surprisingly the same as on Earth, with the exception of being anchored while sleeping to keep from floating away. Without gravity, water forms into suspended bubbles, making personal hygiene a challenge. Using the bathroom requires restraints to hold the astronaut in place, a suction system to collect the waste, and a tube and funnel for urination. On the space station, even brushing your teeth is an adventure. The little things sometimes become really big events, like just changing clothes in space without gravity. You know, putting on your socks is a big event. You know, just getting them out of a locker might be a big deal because you got to hold on to a wall or to a bulkhead to open the locker door. You just can't pull on it. Food is better than ever. For the first time, astronauts have a refrigerator and microwave ovens. Along with the usual dehydrated fare, astronauts can enjoy fruits and vegetables, cereal and cold milk. We broke out the drinks and some food. Jim's having some strawberries. Sergei's already into his dessert. Got a big brownie there. And everybody is well hydrating. Adequate rest and meals are important for astronauts because most of their time in the station is spent hard at work. Their exhaustive schedule includes maintenance tasks and installation of new hardware, the packing and storage of supplies and equipment, and a whole range of scientific experimen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pace station. One of the most incredible view out of the window that we can never get bored. Going around the Earth 16 times a day gives you a spectacular panorama which is continuously changing. From night to day you see a sunrise and sunset every 45 minutes. So there's always something to see out the window that's very captivating. 학습지 2번 이제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흰 점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우주 쓰레기인데요. 우주 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에서 떨어져 나온 그 파편들, 그런 것들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게 다 우주 쓰레기고요. 우주 쓰레기의 특징은 크기가 다양하겠죠. 그리고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도는 궤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구 지상에서의 통제에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주 쓰레기는 아주 많은데 지상에서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냐면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이나 또 우주인과 이 우주 쓰레기가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진을 보면 우주 쓰레기 때문에 이 우주 정거장의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부서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쓰레기가 지표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사진은 사막에 떨어진 우주 쓰레기인데요. 그럴 경우에 잘못하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일단 발생하는 우주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 쓰레기에 대한 영상도 보도록 할게요. 수명을 다해 버려진 채 떠도는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등의 우주 쓰레기들이 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내버려 두면 위성이나 우주선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첨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블 망원경을 고치던 우주인이 갑자기 날아온 파편에 맞아 우주선에서 떨어집니다. 이처럼 우주 공간에는 수명을 다한 위성이나 발사체의 조각들이 떠돌며 다른 위성을 위협하는 우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2만 개 이상, 더 작은 것은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우주국 ESA는 빠르면 2020년 고장난 환경 감시 위성을 직접 제거할 계획입니다.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쏘듯 우주 쓰레기에 그물을 던져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포획용 그물을 무중력 상태에서 20번 정도 반복 발사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로잔 공대는 클린 스페이스 원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처럼 작은 큐브 위성을 붙잡은 뒤 지구 대기권으로 같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주 쓰레기와 함께 자신의 몸을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Next challenge will be to actually perform a capture. To do this, we actually looked at various capture system solutions. 문제는 기술적 한계보다는 경제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저렴하면서도 한 번에 많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우주 산업의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